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또 K방역을 자화자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이제 해외여행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것 같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아무리 짧아도 471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방역당국에서 나왔고 비용은 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가 장관직 사의를 밝힌 건지 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팔자 좋게 휴가를 떠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단계가 남아있는 법률 용어를 청산하자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학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자체가 일본식 용어라며 띨띨이들 아니냐는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라도 광주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아특법을 또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이 집착하는 태양광 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위내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12월 18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역 60대 코로나 확진자가 병상이 부족해 사흘간 집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전인 12일 부인에 이어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집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확진 당일 목이 간지럽다고 밝힌 이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조차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신부전증 등 기저질환도 있었지만 병상 배정이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60대 확진자는 집에서 대기하는 동안 13일 밤부터 상태가 악화됐고 14일 피가래가 나온다며 동대문 보건소에 상태를 알렸습니다. 이에 상태를 확인한 보건소는 서울시의 병상 긴급 요청을 2차례나 했지만 병상 배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후인 2015년 6월 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기본 책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이 초래한 결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라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치료받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5년 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했던 말을 지금 청와대 문재인에게 한다면 아주 꼭 들어맞는 말이 되겠죠.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기본 책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이 초래한 결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이죠. 국민이 국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받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문재인은 어제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K방역을 자화자찬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문재인이 상황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설 비서관 등 참모진이 써준 대로 읊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이런 멘트를 써준 참모진을 호되게 혼내키며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을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K방역이라는 게 실체가 있긴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 코로나와 관련해 선전하고 있는 대만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 대만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올렸습니다. 8월 전망 1.5%보다 1%포인트나 올린 것인데요. 쟤는 29년 만에 성장률이 중국을 앞지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올린 대단한 성과이죠. 16일 현재 대만 코로나 확진자는 7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대만 인구는 한국의 2분의 1이지만 확진자는 61분의 1, 사망자는 87분의 1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선전선동용으로 K방역을 자랑하지만 방역과 경제 두 토끼를 다 잡은 것은 대만이었고 세계의 찬사는 대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 대만의 T방역과 한국의 K방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코로나 확진자는 한국에서 1월 20일, 대만에선 1월 21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즉 출발점이 같았다는 얘기인데 초기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은 2월 초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마스크 수출 금지, 마스크 배급제를 즉각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사흘 만에 마스크 실시간 재고 앱을 만들어 뿌렸고 코로나 무료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포착망도 조기에 구축했죠. 이런 조기 진압 덕분에 최대 명절 중추절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 파티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만의 초기 대응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코로나 초기 한국은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정책 혼선과 부족한 물량으로 국민들이 긴 줄을 서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고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의 여러 공고가 있었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문정부는 신천지라는 타켓을 정하고 언론을 총동원해 무차별적 공격을 일삼았죠. 그럼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K방역이라는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욕하며 소비 쿠폰을 뿌리고 거리두기도 오락가락하다가 그 결과 새 확진자가 하루 1000명으로 또는 3차 대감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부 비판 의식을 상실한 채 재난지원금 몇 푼에 여당의 표를 몰아주셨었죠. 대만도 코로나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4배 추경을 쏟아붓고도 성장률 마이너스 1.3%란 성적표를 받게 생겼습니다. 자,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한국은 5.7%에 이르는데 대만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1명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선정하자 청와대는 K방역이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타임이 차잉잉원 대만 총통을 표지인물로 선정한 사실은 애써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젠 국민들께서 K방역이라는 선전선동에서 헤어나오시고 현실을 직시해 문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상이 없어 집에 코로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60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자식 딸의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해오라는 백신은 못 구해오고 14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사실상 전 국민을 국가 지원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아무리 짧아도 471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방역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백신은 구경도 못 해보고 검사 받다가 다 뒤지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정부는 가장 앞선 코로나 백신으로 평가받는 화이자 모더나사 제품 구매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이 사전 진단 검사 수를 대폭 늘려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역학조사 지원 인력, 긴급 투입,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와 신속 항원 조사 등 특단의 대응 조치가 여기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뻘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조명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라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471일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현재 하루 최대 검사 능력인 11만 건을 기준으로 국민 5,183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한다고 계산했을 때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환자 치료를 위한 검사,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위한 검사 등을 모두 중단한 후 순수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성, 양성을 검사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국민 코로나 무료 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3조 2,137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문제는 4.15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누가 봐도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행보였죠. 또한 문 정부는 4.15 총선 2일 전인 4월 13일에 약 9천억 정도의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쿠폰으로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80만 원으로 대상은 230만 8천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제처럼 공교롭게도 현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시기가 선거와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와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지체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은 정권의 4월 재보궐선거 백신 활용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비대위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할 상황은 임박하는데 정부가 서민 생계 문제 대비책을 준비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도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3월에 자영업 대책을 말했고 8월 백신 준비 등을 언급했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정부가 정치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존권 수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해외 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문건을 근거로 늦장 대처라고 비판했고 성일종 비대위원은 도대체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기에 백신 접종이 늦는 거냐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선거 활용론에 대해 청와대는 논리적인 주장이라기보다 음모론에 가깝다고 본다고 받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4월 재보선용이냐 묻고 싶다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한 노력이 재보선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내년 재보선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1억 2,500만 일본인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조기 접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화이자와 1억 2천만 회 6천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2천만 회분 6천만 명분의 백신 조달에 합의했습니다. 모더나로부터는 상반기부터 5천만 회 2,500만 명분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접종 계획은 코로나의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 도쿄올림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뜨릴 수 없는 비장의 무기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일본에서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무료로 받게 됐습니다. 스가 내각은 의료 종사자,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초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민에게 접종권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미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백신 조달 계획에 착수해 화이자 등과 협상을 벌여 조기에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밝히고 어제 호련히 휴가를 떠났습니다. 윤 총장 징계 확정 직후 사의를 표한 추미애는 어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추미애가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후임 장관을 물색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데다가 공수처 출범까지 법무부를 지키면서 손에 피를 묻힌 김에 1월 중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반기를 든 검사들을 모조리 잘라내는 확인 사살까지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없는 검찰에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 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그야말로 어용 검찰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걸리적거릴 게 전혀 없게 됐습니다. 야당 폭이 역대급이라는 문정권은 당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원하는 대로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대전지검 수사팀이 버티면 추 장관이 팀을 해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권 비리는 덮고 야권 쪽만 수사해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유야무야 상태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예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터져나올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가 적당히 마사지하게끔 만들면 되고 윤 총장 정직이 끝나는 2달 뒤쯤 공수처에서 윤 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목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2가지. 하나는 법원이고 하나는 국민저항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의 요청에 법원이 윤 총장 편을 들어주면 전세가 쉽게 뒤집힐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직접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재인이 수많은 실정을 감추고 퇴임 후 양산에 있는 사저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느냐, 깜빵에서 콩밥을 먹게 되느냐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저는 문재인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노무현이 죽음을 택했을 때도 저는 문재인이 무서웠고 박원순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도 저는 문재인이 무서웠는데 그 이유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언급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를 2020년 현재까지도 이용해 먹고 있는 안민석입니다. 안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민석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17일, 오선 의원이라는 것이 연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은 T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되는데 버티기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라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어리굴젓으로 한데 처맞을 법한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 전쟁을 선언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인데 안민석은 문재인이 얼마나 무서우면 파리 새끼처럼 빌빌 기는 말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할까요? 안민석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불복을 한 데 대해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문재인의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안민석 네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후원금 가지고 캐나다로 토낀 윤주호 때문에 반은 자멸한 상태지만 말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당 의원이 문재인이 방문한 임대주택 공사비는 7년 7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재인의 공공임대주택 방문쇼 행사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에 4억 1,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은 쇼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11일 문 대통령이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의 4인 가족이 살아도 되겠다는 발언으로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바 있다고 썼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이 당시 방문한 임대주택 단지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행복주택 44제곱미터 투룸과 41제곱미터 복층 두 군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룸의 임대 조건은 월 23만 6,530원, 복층의 임대 조건은 월 23만 3,610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통령 방문을 위해 지출한 공사 비용은 4,290만 원으로 이 비용으로 두 집을 임대했을 때 임대 가능한 기간은 무려 7년 7개월 이상이라면서 보여주기식 쇼룸을 만들 비용은 임차인들이 7년 7개월 이상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이든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든 대통령의 거짓 보고를 일삼는 이들을 내치지 않으면 청와대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반일 조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얘네들은 심심하면 반일 카드를 꺼내드는데 코로나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한참을 뒤처지는 것들이 좋은 점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북한 독재만 열심히 습득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용어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인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민주가 일본식 용어라며 당명부터 바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일본식 아니면 중국식인데 무슨 차이냐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뭘 해도 앞뒤가 안 맞고 빈티가 나죠. 어디가 비었는지는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도의 강혜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제잔재 법률 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19명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법률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일제잔재 법률 용어 청산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저리 같은 모임은 이번 국정감사를 전후해 일제 잔재로 인한 문제의식을 느껴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는 전언입니다.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은 의식의 영역에서 아직도 일제의 역사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친숙한 용어부터 제대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친숙함이 주는 편리함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제청산 모임은 외래어를 넘어 외계어가 된 일본식 법률 용어로 인해 국민 생활 속에서 법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락함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얘네들은 50개의 정비 대상 용어와 121개의 일제 용어 포함 법안을 선정해 용어를 개정하겠다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근대어는 대부분 일본의 번역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이 학계에서 통하는 정설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 청산의 논리라면 99%에 가까운 우리의 용어를 모두 바꿔야 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근대 문명과 개념에 관한 철저한 해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당명에 포함된 민주라는 말도 일본식 용어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몇 번 등장하는 민주라는 말은 데모크라시가 아닌 백성의 주인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데모크라시라는 관념으로서의 민주는 근대 용어인데다 일본이 번역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일제 잔재 청산 논리라면 일본의 번역어로 가득 찬 헌법 및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부터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민주공화국도 일본식 한자어의 대표 사례입니다. 김행범 부산대 정치학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제 잔재 청산 논리라면 왜 굳이 몇 개 용어와 법률안에만 개정을 적용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도 법률 용어는 엄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글만 고집하다가는 부정확하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말이 길어져서 용어의 경제성 및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제청산 모임이 개정안의 서용어를 바꾼 주요 어휘들은 부잔교를 부두연결다리로, 지불을 지급으로, 절취를 자름으로, 명기를 명확하게 적다로, 납득을 수긍 또는 받아들이다로, 추어를 앞지르기로 등입니다. 뭔가 북한말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특히 부두연결다리와 앞지르기는 정말 심각하게 북한말처럼 느껴집니다. 임무영 변호사 말대로 단어가 너무 길어져서 가뜩이나 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시대에 매우 부적합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본식 법률 용어 청산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정청래 한준호, 신현영 이수진, 이모경 이성만, 주철현 김민철, 이모선 홍성국 김병주, 이용우 최혜영 장경태, 장철민 김남국, 이규민 이원택, 오영환 등이 떼거지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얘네들을 모조리 청산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회에서 맨날 쓰잘데기 없는 법이나 만들어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전라도 광주시에 있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중심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를 줄여 아특법에 대해 제가 지난달 26일에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은 전라도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 적절치 못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이 차별적인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은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아특법이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결국 전부 다 말끔히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당은 개정안을 또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먼저 전라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범인인 광주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한 뒤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작 제작 담당 등입니다. 국민의힘당 문체위원들은 먼저 개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의 민주당 출신이던 이상진 무소속 의원이 선임된 점, 당초 상정된 원안 대신 수정안이 제시된 점,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지하고 법안 관련 토론 없이 강행 처리한 점 등입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원안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했는데 이는 국회 안건조정위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심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당 의원은 일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필기시험조차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문체부와 민주당 답변은 경력직이라 괜찮다였다면서 경력직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서류와 면접, 필기 등 공무원 준비생이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도민들만 챙기고 전라도만 발전시키려는 7시 방향 인간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직 검지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어 저희 채널의 대빵만한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꾸리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이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꾸려지는데 다수당 소속 위원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앉혔습니다. 때문에 당시 야당에서는 최강욱이 여당이지 야당이냐라는 반발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야당 몫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 회견에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특별법 개정안을 수기하기 위해 어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3명 중 1명을 이 의원으로 선정했다며 민주당이 최악의 형태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많은 쟁점에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관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느냐며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소유주로 노조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체위에 야당 출신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을 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친여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인 허위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씨는 인맥이 닿는 국회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도청 탐지 장비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해당 발언의 수혜를 본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의혹과 함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청탁 로비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는 허인의 구속과 재판 소식을 다루며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의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조드리지만 녹색드림은 특혜 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변창흠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녹색드림 협동 조합 이사장이었던 허인회 씨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이날 허 이사장과 18만 8천 원을 지출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후보자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3,000세대, 2018년까지 2만 세대 S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드림, 해드림, 서울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 등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습니다. 2015년까지 SH 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영세되었던 이들은 3,000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세대로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고 2017년에는 3,530세대, 2만 세대를 공헌한 2018년에는 6,408세대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가 3곳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 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사장과 업체의 대표가 왜 만났는지, 물량 몰아주기는 왜 일어났는지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여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지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가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회자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최근 전단 풍선을 띄운 경우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폭파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살포 금지를 요청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제2대 정준현 당국대 법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영업적 표현의 자유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강 장관 발언은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의 방송에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이를 지켜본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참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내정에 관해 직접적인 답변을 삼가했으나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만 서비스에 4.7 재보선은 당과 나라의 명운과 흥망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주 내로 정 의원을 포함한 공관위 인선을 마치고 내주 정식 발족에 나서며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서초갑의 지역구인 윤희숙 국민의힘당 의원이 내주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당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17일 윤희숙 의원에게 정식 의사 타진을 거쳐 서울목세 공관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짧은 정치 경륜과 지역구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윤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했다는 것은 서울시장 불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통인 윤 의원은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임차인 5분 연설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입법정국에선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우며 당내에서 철의 여인이란 평가를 받는 등 존재감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총선 참패 후 새로 들어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갈 길을 잃고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며 또다시 김종인을 겨냥했습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비상시국 연대는 연말까지 체제를 정비하고 신년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 의원은 문정권의 북정 종식을 위해 재정당과 40여 개 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한 반문재인 연대의 결집체가 비상시국 연대라면서 이를 두고 일부 좌파 매체들은 극우단체니 태극기 세력이니 하고 폄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극우 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긴 한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극좌 세력은 있어도 극우 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문정권 폭정을 종식시키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상시국 연대는 홍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호 국민통합집행위원장, 이범 자유연대 대표, 김태훈 한변회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규재 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어제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규재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법치를 무너뜨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낸 증오와 보복으로 점철된 정권, 70년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통째로 수장시키고 있는 정권, 국민의 일상적 삶과 행복까지 모두 박탈해 무너뜨리는 범죄 정권으로 진단하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축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재 위원장은 부산발전 청사진과 관련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부산과 대한민국을 구하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부산을 자유도시, 국제도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소득 5만 불의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도 바꿔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정규재 위원장은 부산의 보수동에서 출생해 부산 부민초등학교, 부산 대신중학교, 부산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역임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최근엔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이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결정된 날 공교롭게도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번 영장 청구는 두 번째였는데 앞서 법원은 오거돈이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기각의 이유가 참 어처구니 없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재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은 오거돈이 이미 알려진 부산시청 여성 직원 말고도 또 다른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오거돈의 또 다른 여성 직원의 성추행은 부산시청 근처에서 이뤄졌고 검찰은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의 영장 실질심사는 바로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오거돈이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해줄지 오늘 있을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유대한 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유정아 변호사, 자유의 바람, 청년포럼 시작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어제였던 17일,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서울 전역에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도심 내 10인 이상의 집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단은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조치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집회 개최를 경주하여 왔으나 최근 신청한 집회 및 행진 역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집회금지 통보의 경우는 서울시 고시를 직접 근거로 하면서 행정법원의 집회금지와 관련한 후속 절차로서 소송 제기를 해도 기각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집회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집회 방식에 대한 검토조차 받지 아니하고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 통보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 유정아 변호사는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부정선거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애국 변호사입니다. 유정아 변호사의 자녀가 훗날 현재와 같은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집회의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이들이 더 힘을 내서 자유를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요일이 되면 한 주 동안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미흡한 점이 있지는 않았나, 또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나 제 스스로 돌아보곤 하는데요. 매주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항상 부족하다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님들이 채워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